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일단 최근에 역시 가장 화두로 떠오른 것은 중국의 헝다 그룹의 문제입니다. 근데 아마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헝다 그룹 그랬을 때 헝다 여기가 뭐지 그럴 겁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헝다는 잘 몰라도 그 중국에 보면 축구 구단이 굉장히 그 자금의 투여가 굉장히 큰 부자 구단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중에 헝다 그룹이 바로 축구팀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분도 알 것 같아요. 광저우 구단. 네. 그렇죠. 바로 이 헝다 그룹의 축구 구단이 바로 이 돈 많기로 한때 유명했던 광저우 구단이었죠. 선수들 스카우트 할 때 보면 돈을 막 천문학적으로 써서 화제가 됐던 구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헝다가 최근에 아주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아마 뭐 다른 매스컴을 통해서 또 기타 유튜브를 통해서도 뭐 누구나가 한 번씩 다뤄봤기 때문에 많이 아는 내용일 겁니다. 자, 저는 그중에서 주시장에 필요한 것만 뽑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기서 좀 잘 다루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 아까도 얘기했죠. 음모론. 요것도 좀 제가 잘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맨 끝에 저의 내피셜.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했지만 실패에서 배우는 성공화. 그래서 어쩌란 얘기인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열심히 탑픽에 대해서는 다루는데 그래서 그럼 나 지금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골자는 그거죠. 그래서 열심히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이 바로 주말 주가 현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첫 번째 놀랐던 것은 바로 이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회가 중국 증시인데요. 중국은 월화가 연휴였고요. 바로 수요일 날 장이 열렸는데 아침엔 역시 헝다 문제 때문에 주가가 확 빠졌었죠. 근데 마감할 때 주가가 위로 짱대 항목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끝났습니다. 또 그 다음 날도 일단 주가는 어쨌든 위로 올라갔었어요. 물론 올라갈 때 막히죠. 왜냐하면 이게 소위 얘기하는 V홈이죠. 그죠? 주가 이렇게 올라가면 V홈에선 거의 두드맞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제 다시 주가가 빠지고 특히 홍콩 항생지수는 약한 마이너스 1.3 정도 주가 빠지면서 다시 또 이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헝다. 이거 그냥 끝난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 가서 문제가 결국은 터져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헝다가 뭐 쉽게 하면은 위안화로 돼 있는 채권 부채가 있고 달러화로 돼 있는 부채가 있는데 얘기가 나온 것은 뭐였었냐면 일단은 위안화 부채는 일단 거기에 따른 이자는 이미 다 준비가 돼 있고 다 지급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 뭐까지 나왔냐면 달러로 된 이자도 지급할 거야라고 했는데 이 달러채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뒤에 가서 훅 빠져버리고 오늘 미국 시장도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일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헝다의 문제가 제2리먼 사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일단은 규모를 봐야 돼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지금 우리의 입장을 볼 때는 현재 헝다가 부채 금액이 360조. 그러면 우리의 1년 예산을 600조로 본다고 했을 때 한 50%도 넘는 거니까 우리의 입장을 볼 때는 굉장히 큰 거지만 실제 중국에서 기업체들에 나가 있는 그 부채 이게 대략 얼마냐? 한 330조 위안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2조 위안밖에 안 되니까 전체 규모로 보면 1%도 안 되는 거죠. 이거 갖고 리먼 사태가 터진다. 이거 보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고 또 하나는 이게 자꾸만 리먼 사태랑 비교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게 10년 주기설 소위 우리가 주올라 사이클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이 리먼 사태가 터졌던 것이 2008년도인데 그러니까 대략 그로부터 10년 정도 지난 지금 바로 똑같이 또 그것도 9월 달에 이게 터져버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물론 이게 금융시스템의 문제는 아니죠. 그때는 리먼 사태는 금융기관이고 이건 금융기관 아니죠. 근데 리먼 사태를 불러오게 됐던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부동산 버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침 중국도 이 헝다 그룹이 바로 부동산 넘버2의 재벌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넘버1까지도 마일로 이르고 넘버1까지도 올라갔던 분이기 때문에 이게 거기랑 같이 대자뷰가 되면서 야 이게 제2의 리먼 사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일단 그러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실제적으로 중국은 부동산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동산 업체 중에서 넘버4, 1, 2, 3, 4등을 다 더한 그 규모도 얼마 정도 되느냐?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마켓 시어는 불과 15%밖에 안 됩니다. 실제 헝다의 규모를 보면
전체에서 한 4 내지 5%밖에 안 되니까 작은 규모죠.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닌 건 아닌 거죠. 그죠? 시체 말로. 예, 그러니까 막 시장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대로 그건 아니다. 근데 뭐 이런 얘기들은 뭐 남들도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좀 저기한 얘기하면 잘 안 듣잖아요. 좀 좋은 얘기하지 좀 듣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타이틀을 어떻게 잡아봤냐면 중국의 헝다 문제가 결국은 달러채 미지고 요번에 23일도 23일지만 또 29일 날 또 돌아오거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헝다 문제가 그러니까 완전하게 맨 끝에 이게 사실 어디랑도 결부되어 있냐면 최근에 중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동 부의 문제랑도 같이 결부가 또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공동 부의 문제도 사실은 이 공동 부에 걸려 갖고 지난번에 이미 알리바바, 그다음에 뭐 텐센트, 그다음에 디디 추싱, 이제는 그다음에 교육업체,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여기도 걸린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이 헝다의 문제는 우리가 보통 그 공동 부의 문제 언제 나온 거냐면 이건 작년에 나온 얘기예요. 작년에 2020년 작년에 11월 정도에 얘기가 나왔고 요새 본격화되고 있지만 이 헝다의 문제는 이거보다 더 앞에 그러니까 2 years 2년 앞에 이미 헝다의 문제는 계속해서 이게 나왔고 사실은 헝다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으면서 투자 등급이 소위 투기 등급으로 강등된 것은 벌써 6월 7월 달에 나타났던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거랑은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여기에 마침 딱 더 강하게 걸려들면서 헝다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해결책은 과연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헝다 음모론이 왜 나오느냐? 이건 또 시진핑의 3년인가도 연결돼 있고 내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의 동계올림픽 여기도 또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시진핑의 어떤 공동 부유 문제. 근데 사실은 지금 서방 언론에서 이게 같이 잘 살자는 말은 좋은데 이게 잘못하면 공동 빈곤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이런 악평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되짚어볼 문제입니다. 다만 그중에서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와 연결되는 것만 꼭 찍어서 얘기하고요. 역시 부족한 것은 10시 30분에 2부에서 좀 더 기업 체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악재들을 뚫고 대변곡은 10월 달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 나름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일단 먼저 팩트체크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지금 헝다가 23일 날 예정됐던 이 달러 채권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대략 규모가 한 993억. 그다음에 다음에 오는 29일 날 오는 것도 거의 400억 규모가 더 되고 뭐 계속해서 부담감스러운 얘기들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안심했었냐면은 헝다에서 위안화 채권은 이거는 지급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시장이 믿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 헝다의 문제는 이미 지난 8월 달에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중국은 그런 거 있죠. 예약 면담이라는 게 있죠. 우리도 왜 학교 다닐 때 문제가 생기면 담임 선생님 따로 불러서 1대1로 면담하죠. 이미 그러니까 6월 달, 7월 달에 이미 신용동은 떨어졌죠. 8월 달에 예약 면담.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헝다가 과거 10년 동안에 중국에서 가장 많이 기부를 많이 한 넘버1이 누구냐? 바로 헝다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뚫고 순간적으로 1위로 올라간 쪽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마윈이죠. 어떻게 한 다음에? 예약 면담 끝난 다음에.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두시죠? 그러니까 예약 면담이 그렇게 심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투자 등급이 투기 등급으로 내려갔고 이미 예약 면담까지 8월 달에 끝났는데 불구하고 어쨌든 아직까지 헝다가 살아있다는 것은 뒤에 모종의 아까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음모론과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어떤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일단 먼저 제가 팩트로 분석을 드린다는 거죠. 어쨌든 이것 자체도 지금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바로 요 부분입니다. 채권의 보유 기간 누구겠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금융기관들은 공유기업 아니겠습니까? 그죠? 국가 거죠. 그죠? 이 채권의 보유 기관과 사적 협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둘이 우리가 보통 이런 용어가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뭐 미봉책 그러는데 별로 안 떠올 것 같습니다. 그냥 둘이 사바사바 해갖고 해결된 거로 가자 이렇게 됐다는 분석들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디폴트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30일 이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달러 이체 이자를
아직까지 못했어도 아직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먼저 하나 찍고 가겠습니다. 10월 달에 대변곡이 온다라는 부분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중국의 문제가 나오고요. 하나는 미국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헝다를 선보이려고 하고 있고 또 중국이 최근에 보면은 빅테크 업체들을 조지고 있고 이것들은 뭐냐면 중국이 소위 자본 통제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전에 중국 경제를 얘기할 때는 자산 통제라고 얘기했거든요. 위원회도 실제로 자산 통제 위원회였는데 이제는 자본 통제.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주주의 구성이 우리가 예전에 트럼프 시대에 많이 중국하고 싸울 때도 야 저건 국유 기업이지 저건 개인 기업이 아니야 화해 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기업 안에 최근에 만약에 디디 출신이다 그러면 그 디디층의 자본을 민간인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갖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중국 공산당이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자본 통제라는 개념은 그거예요. 주주가 공산당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본 통제에 들어갔다. 그럼 이 부분들은 뭐랑 연결되느냐? 바로 최근에 아프간 사태랑 연결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모든 걸 다 빼죠. 그죠? 모든 걸 다 빼죠. 오직 한 놈만 폐기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중국이죠. 중국도 거기에 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 부유의 문제이고 최근에 빅테크 기업이다 못하는 것이 다 그와 연결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시간 되면 보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단어는 바로 자본 통제에 들어갔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중국의 웬만큼 잘 나가는 기업이다 그러면 거기엔 반드시 공산당 지분이 들어가져 있다는 거죠. 물론 표면적으로야 다 같이 잘 살자라는 그런 개념이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공동 빈곤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국경절 휴일이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들 중국은 최대의 국경절 중 하나가 뭔지 아시죠, 신군? 쌍십절이라고 쌍십절이죠. 네. 바로 그래서 앞으로 한 2주 정도, 한 10일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아까 공산당 자본이 그러니까 주주 구성에 아예 공산당 요번에도 이 헝다 문제도 사실 문제가 굉장히 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이 기사가 눈에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헝다의 2대 주주가 이미 무려 얼마 1조 원대의 투자 손실을 감수하면서 보유중 헝다 주식을 전량 매각.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런 자본 통제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얘기랑 똑같은 거냐면 중국의 내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그러니까 공산당 입장에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쟤들이 왜 그래 라고 하고 있지만 공산당 입장을 보면 이 돈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순간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금세 이익을 보는 쪽 그리고 그것도 되도록이면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상장해갖고 한마디로 하면 떼부자가 되는 이런 프로젝트가 가고 있지 중국 공산당과 연결되는 그런 프로젝트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게 바로 이들의 시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 내에 있는 업체들을 트럼프 시대에는 쫓아내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디디 출신 같은 경우는 말 안 듣고 미국 증시에 상장됐다가 오히려 미운태를 박혀서 뽑혀내고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중국은 최근에 여러 곳에 이 거래소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들도 이와 연결돼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게 아까 이게 리먼 사태 쪽으로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아까 규모 전체 부채 규모 중에서 1%도 안 되는 따지면 한 0.6%밖에 안 되고 있고 실제 은행에서 나갔던 것들도 보면 불과 1%도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중국 가계 40% 이상이 바로 이 부동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 나라별로 최근에 20년 동안에 어떤 사람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벌었을까를 조사해 봤습니다. 중국, 대표적으로 미국, 우리나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어디다가 투자한 사람일까요? 채권, 주식, 부동산 다 나왔습니까? 예,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중국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맨날 중국은 테마 주별로는 상관이 없는데 예전에 제가 중국을 투자하지 말하면서 그래도 중국 공산당에서 손볼 수 없는 그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최근에 그 테마가 우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미국이나 유럽하고 싸우는 국가의 어떤 국가 정책과 연결된 테마, 4차 산업에서 세상을 바꾸는 테마, 이건 죽일 수 없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그 섹터 중에서 전기차 관련된 ETF 섹터는 무지하게 많이 올라간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중국 그래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투자의 대상이 아닌 거죠. 트레이딩의 대상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맞추는 것은 결국 뭐밖에 없느냐? 이것은 트레이드입니다. 타임밖에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하셨을 때 내가 어떤 매매를 할 것인가는 뭔가 알고 매매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대 주주가 이미 이걸 전략 매각한다. 아, 드디어 시작됐구나. 아, 이 방법은 이렇게 가는구나. 그다음에 중국 가계 자산의 40% 가장 최고의 부자들은 바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거고요. 2017년도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누굽니까? 헝다가 그 1위를 했다라고 했지만 헝다 이전에 혹시 또 생각나는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미국에 가면은 저 극장 체인 중에서 AMC 같은 체인이 있죠. 이름이 아주 굉장히 비슷한 그룹이 있습니다. 저는 이 헝다를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혹시 완다라고 기억나십니까? 완다 그룹. 완다가 네. 얘랑 똑같습니다. 문어발식 확장도 똑같고요. 나중에 문제 터져갖고 미운 털 터킨 것도 똑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어떤 그 기업을 문어발식으로 한다는 것은 요새 우리나라도 뭐 빅테크 기업 구조한다 그러는데 M&A 통해 갖고 자금들이 많으니까 이 돈을 갖고 주변 기업체들 갖다가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전부 다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때 누구 자금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이들 자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같이 돈을 껴넣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이게 정책의 문제까지도 같이 결부됐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아까 했던 대로 음모론과도 같이 결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그래도 리먼세트처럼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이유들이 여기에 놓여졌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헝다 문제가 물론 규모가 적고 다 좋은데 여기 있습니다. 경제와 사회적 충격을 확대하는 것을 국도로 경계하면서 여기 써 있죠. 인민은행이요. 이런 것들이 아주 행간을 읽어줘야 된다. 인민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약 한 50주 정도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결론 하나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헝다의 경영진은 무법투시 뽑아내더라도 이 헝다로 인한 경제적인 파급, 이 파급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경기가 안 좋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왜 올랐냐? 이거는 경기가 상상 이상 안 좋은 상태 속에서 많은 소위 금융정책 완화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시진핑의 3년임을 앞두고 주가를 그렇게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끌어올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방 이 경제가 아주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헝다그룹 그러면 항상 우리가 얘를 대마벌사는 아니지만 대마벌사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고용이 그대로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보다 뒤에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내용들이 뒤에 붙어 있을까요? 자, 지금서부터는 아까 제가 분석해 드린 것이 정사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면 지금서부터는 야사. 사실 이게 더 재밌습니다. 헝다를 둘러싼 음모론이 왜 나오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 헝다는 현재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느냐. 무려 헝다가 150개 도시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이 무려 500개 정도나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얽히고 섞였겠습니까? 일단은 헝다가 그동안의 한 스토리를 보면 자금을 차입해 갖고 일단은 주택 건설합니다. 근데 선분양이죠. 우리가 선입금, 선분양. 그죠? 선분양에서 돈을 받아들이면 이걸로 다른 사업을 또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문어발식 확장이고 아까 했던 완다랑 아주 흡사하게 닮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헝다 전기자동차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죠. 최근에 폭락했지만. 근데 웃기는 것은 아직 한 대의 전기자동차도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는데도 이런 쪽까지 어마어마하게 지금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동 부유 그러면서 채무관리나 부동산 대출 이걸 굉장히 강화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막 꼬꾸라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만 굉장히 부동산 특히 애들이 2017년도에 갑부수에 올라갔던 것은 바로 그때 중국이 굉장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핫하게 뜨거웠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들이 내섰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돼라고 공산당 정부에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 지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현금이 단기 부채보다 반드시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유동성의 어떤 함정에 빠지지 말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부분들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특히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도 IMF 터졌을 때 부채 비율이 굉장히 강조가 됐었죠. 우리나라 부채 비율로 얘기한다면 절대 부채 비율 400% 넘지 마. 근데 헝다는
이 사람은 이걸 갖다가 승부 살아봐야 되는지 모르는데 너희 절대 400% 넘지 마 그러는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하고 있었냐면 야 남들 전부 다 뒤로 물쓸 때 이때가 기회야. 그래서 틀어봐갖고 부채가 한때 얼마까지 갔었냐면 700 이상씩 넘어갔고요. 한 번도 400 아래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것을 개무시라고 하죠. 결국은 제대로 미운털에 뽑힌 상태 속에서 여기에 걸려들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헝다의 몰락을 받아들이는 분위기 속에 현재 놓여져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헝다가 몰락하게 되면 그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미 이 파장을 대비해서 지방 정부에다가 대비책을 내놨던 거죠. 일단 첫 번째, 여기 지금 돈 들어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TV에서 보셨죠? 그 헝다그룹에 몰려가서 데모하는 거 있었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몰려들어가서 데모하면 이렇게 막 막거나 그런 모습이 있는데 지금 나은 인내를 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공안들이 와서 막 찍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넘어가는 건 기념사실화 되는구나. 여기 또 보면 지금 각종 중국 자체 뭐 우리나라 인내가 아니라요. 중국 자체 언론이나 SNS 통해서 보면 헝다를 한마디로 까는 아주 부정적인 그 여론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는데 이게 전혀 통제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자연스럽게 중국 정부에서는 얘는 손떼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특히 뭐 시위에 대비해라, 뭐 일자리 감소, 뭐 특히 주택 구매자 이 사람들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게 되겠죠. 이거 좀 정부에서 막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것을 보면은 중국 정부가 이미 헝다 그룹을 구제하지 않으려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물론 이건 까봐야죠. 뭐 당장 다음 주라도 야 이거 살려. 그럼 살은 하겠죠. 아까 했지만 그 규모가 크지가 않고 그 부채의 대다수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국유 정부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죠. 근데 얘를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확률 높게 나오는 것은 뭐냐면 헝다를 부동산 등 3개의 법인으로 나눠서 얘를 어떻게든 간에 이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현재 나와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가장 큰 거 부동산은 국유화해갖고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자. 다만 요번에 이 금융시스템 이 어떻게 보면 무차별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이 부분들에서 구조조정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대미항전에 대비하는 모습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세계의 위기는 시장의 위기는 지난 1990년대 일본처럼 오고 앞에 연속구가 아까 얘기했는데 그 연속구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제일 우두머리에 전 세계 증시를 폭락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뇌관은 바로 중국이 일본의 꼴을 따라서 먼저 온다. 그게 바로 양털깎이죠. 바로 금융 시스템과 연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이 그래도 내려가더라도 하락해서 올라올 것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바로 이게 금융 시스템의 마비가 아니다는 거죠. 근데 여기도 사실 약간 골마 터진 부분이기 때문에 요번 게 여기까지 손본다는 것이 바로 시진핑 정부의 계산이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지금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음모론이 나오는 결론. 앞서 얘기했던 대로 헝다의 이 채무에 대해서 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 채무 규모에 대해서는 이미 2 years ago 벌써 2년 전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 주목할 것이 뭐냐면 아까 중국 증시인데요. 요 뒤에 가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중국 증시의 모습을 보면 8월 달에 좋았죠. 지금 헝다 문제가 만약에 중국의 증시를 무너뜨린 내관이었다면 이미 헝다가 상대적으로 야, 저 정도면 저 이제 끝났어. 헝다는 끝났어라고 나온 것이 지난 6월 말과 7월 달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때부터 물론 그 앞에 주가가 밑으로 폭락했죠. 주가가 폭락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8월 달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헝다그룹의 문제는 일단 지나가는 그 부분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헝다의 문제가 왜 지금 이렇게 크게 터져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은 바로 3개의 경제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경, 하나는 상해, 그다음에 하나는 심천입니다. 근데 이 헝다그룹이 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이 터지냐 할 때는 여기가 어디 소속이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광저우 구단 이게 바로 헝다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럼 이 헝다가 본거지를 두고 있는 곳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바로
이 1997년도에 헝다그룹이 설립됐는데 바로 그것이 강등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산당 하나니까 일당 독재니까 거기엔 파벌 싸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어마어마한 파벌 싸움이죠. 그죠? 그중 가장 대표적인 파벌 싸움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장점 기억나시죠? 바로 상하이방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 장점인파죠. 여기는 여전히 굉장히 크게 더군다나 3년이 앞둔 상태 속에서도 여전히 치열하게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뭐 혹시나 이 방송 들으면서 부동산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 그냥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부동산은 정부 쪽에 어떤 강공소 쪽이나 인허가 사항이 굉장히 많죠. 그럼 뭐가 많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비리도 많겠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인허가 문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헝다그룹이 광둥성에 그 기본적인 본거지 두고 있다. 근데 이 광둥성이 누구랑 연결되냐? 음모론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게 바로 상하이방하고 연결됐다. 무슨 소리냐? 상하이방은 본거지가 상하이가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본거지가 바로 어디냐? 바로 광둥성 여기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장점인의 최측근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어디 갔냐면 상하이에 서기로 가 있고 한 명은 광둥성에 서기로 가 있습니다. 막강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가 또 하나의 돈줄을 대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기 뭐하지만 예전에 연예인들 사건들 많이 아시죠? 그럴 때마다 한결같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와 연결된 권력의 암투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배경인데 바로 헝다도 바로 여기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광둥성의 주요 도시 아까 했던 광저우 그다음에 또 어디냐 선전이죠. 선전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홍콩 근접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돈줄이 전부 다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이 부동산의 문제 이런 문제와 연결돼서 역시 찍혀있는 문제가 바로 이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항들을 보면은 헝다는 결국은 뽑아질 것이다. 다만 앞서 얘기했던 대로 아까 2대 주주가 이미 1조의 설치를 하면서도 매각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까 얘기했죠. 자본 통제에 들어갔다. 자산 통제가 아니라 자본 통제에 들어갔다.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서 웬만큼 잘 나가는 기업체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거기에 지분은 누가? 그렇죠. 중국 공산당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게 단순하게 헝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앞으로 이 중국이 어떻게 올라갈지는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대표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악재가 아닙니다. 악재가 나왔을 때 시장의 체력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건 중국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한편의 드라마 같다 그랬죠. 7월 달에 주가가 폭락을 줬을 때 이렇게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 뒤는 모르는 그림이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뭐냐면 여러분들 한 달 동안은 중국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여기서 드렸었어요. 이게 더블 체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악재가 나오면 그 악재만 신경을 쓰죠. 야, 이거 악재인데? 그러면 다 팔고 나니까 주가가 뜨죠. 거꾸로 이거 호재인데? 그리고 주식을 샀는데 오히려 꺾어질 때가 있죠. 실제적으로 기업체들 실적도 굉장히 좋을 때 꺾어질 때가 있고요. 나쁜 데도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항상 현재 상태에서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왔어도 이 바이러스가 내가 감기 바이러스를 다 이길 정도의 그 체력을 갖고 있으면 감기 안 걸리는 건데 몸이 쇠약해지면 감기 걸리는 거죠. 시장의 체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때 내가 때 이렇게 썼던 거 있습니다. 밑에 줄 거놨죠. 이게 언제랑 똑같으냐면 제가 이런 좀 이따가 10시 반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2018년도에 12월 달에 미국 주식시장 똑같아요. 제가 신시어 우리에게는 아직 한 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할 때랑 주가 때 이게 중방 패턴이라고 그래요. 내려왔죠. 이게 대들줬죠. 중방이면 직전 저점 때 오면 주가가 떠있게 있는 증시의 체력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똑같은 재료인데 어떨 땐 주가가 빠지고 어떨 땐 안 빠지고 주가의 체력이 얼마나 강하냐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 장을 이끌어가는 세력들이 이미 빠져나가느냐 안 빠져나가는 문제거든요. 아직 안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얘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죠. 왜? 올라갈 때는 또 중반이니까 우리가 골드 대들 때는 직전 저점에 올라가고 직전 고점 부딪힙니다. 다음에 한 장의 그림을 보면 한편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입니다. 이게 찐꽁빵꼬 이름하여 골드 데드죠. 데드, 골드, 데드, 골드, 데드예요. 그죠? 여기 직전 저점 때 오면 주가가 뜨고 직전 고점 때 오면 주가가 빠집니다.
얘가 갈 때는 이렇게 위에서 빨간거 N자가 보이나요? 이렇게요. 이거 우리가 상방 패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크로스체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재료만 보면요. 이제 월요일부터도 계속 재료들이 나올 거거든요. 헷갈립니다. 그래서 장이 간다는 건데 안 간다는 건데.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장도 밑으로 빠졌을 때 제가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거 올라가다가 실패했거든요. 급락급등 다음에는 완만 턴을 줘야 되는데 급락급등 다음에 다시 완만 줬으니까 하나는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크로스체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나는 바닥에다 갖다 던질 수도 있고. 참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이 옆에 수고 많이 하거든요. 오늘도 강원도 가서 일하고 갔다고 아주 친숙하게 해주는 친구가 있는데 비트코인 기억나시죠? 비트코인도 그렇게 급락을 줬을 때 얘는 석 달 동안 올라가요. 정말 비트코인 석 달 동안 올라갔잖아요. 안 신기하십니까? 그게 바로 크로스체크하는 능력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제가 누차겠던 실패에서 배우는 성공입니다. 여기 주가 흐름을 보면 이렇게 상방으로 모양을 줘야 되는데 이 모양을 줘야지만 이 흐름이 제대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큰 그림 볼까요? 이겁니다. 우리는 왜 그래? 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게 어딘지 이해하시죠? 여기가 바로 테이퍼링 예고할 때고요. 테이퍼링 이 그림이 테이퍼링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 테이퍼링 끝날 때까지 우리의 주가의 행보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두 개는 뭘까요? 이건 테이퍼링을 예고했을 때 우리나라의 주가의 흐름이고요. 이건 실제로 이제 우리 금리 올릴게 내년에 이르겠죠. 이 빅픽처 흐름이 있어요. 금리 올릴게 예고하니까 주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금리를 올린다 하고 올렸을 때 우리 주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결론 맺겠습니다. 주가란 세수에 놓여져 있는 물의 온도와 같습니다. 지금 헝다의 문제, 이거는 만약에 이것만 갖고 주가가 빠진다면 이건 그냥 줍줍의 찬스이지 도망갈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뭐 미국 시장이 왔다 갔다 했지만 이거 갖고 중국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지금 중국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앞에 한번 보시죠. 얘는 이게 다시 내려와도 다시 중방 직전이니까 얘가 기가 내려오면 정상적이면 60선 거쳐서 뜨고요. 아무리 헝다 문제가 커진다 하더라도 얘가 여기까지 오면 이건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죠. 전기차나 이런 섹터는 여전히 멀쩡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시면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냐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제대로 상승다운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야 될까요? 먼저 미국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그림입니다. A와 B와 C의 그림. 마지막 그림입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했으니까 결론만 맺을게요. 우리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제가 10시 30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에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죠. 하나는 중국의 문제가 쌍철을 전후해서 과연 어떤 조치가 나오냐 문제인데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바로 미국이 10월 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10월 중순.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주가란 우리가 2020년에 3월 달에 대폭락이 있다가 왜 떴을까요? 이때는 경기가 안 좋았어도 여기에 무슨 물이 금리라고 하는 저금리라는 물이 있으면서 참고로 카와했기 때문에 주가가 합의 플러스 기대 올라갔죠. 그럼 지금처럼 이 심동 과정에서 주가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트럼프 시절에 감세 정책이었고 그것은 실적 호전이었습니다. 10월 중순을 주목하는 이유, 10월 달을 주목하는 이유, 변곡이 있는 이유. 중국은 바로 쌍철을 전후해서 중국 정부에서 그때는 모종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첫 번째 하나고 또나 미국에서는 미국 끌고 가면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미국을 쫓아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10월 중순부터 뭐가 발표가 시작할까요? 드디어 7, 8, 9, 3분기가 지났죠. 드디어 무슨 시즌이 돌아옵니까? 10월 달에. 실적. 그렇죠. 어닝 시즌이 돌아온다는 거죠. 이때 실적이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 봐. 이거 고평가 아니잖아. 이거 갈 수 있잖아.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온다면 좀 더 심는 과정이 되겠죠.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잠시 후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